Dubrow Suspicion Files. (1977년 6월 16일이었죠) 미국 일리노이의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한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이 죽음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조국의 핵무기 개발을 돕다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런 거대한 이야기로 부풀려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휘소 박사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천재 과학자, 비운의 애국자, 그리고 핵 개발의 비밀 설계자, 이 여러 얼굴들 속에서 과연 진짜 모습은 뭘까요? 이 자료들을 통해 신화 속에 가려진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뭐랄까?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휘소 박사가 진짜 어떤 과학자였는지 그의 학문적 업적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집단적인 열망과 뒤섞여서 국가적 신화가 됐는지 그 사회 심리적인 배경을 추적하는 겁니다. 자료들이 감정적인 부분을 좀 걷어내고 사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진실에 접근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의문론의 시작점은 결국 이휘소 박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는 믿음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그의 전문 분야가 이론 입자 물리학이라고 나와요.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핵무기를 만드는 핵물리학이랑 얼마나 다른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이 오해를 푸는 게 전체 이야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분야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적절한데 셰익스피어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한테 최신 반도체 회로 설계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셰익스피어와 반도체라니. 아니 그 정도로 이질적인 분야인가요? 그래도 둘 다 물리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용하는 도구랑 목표가 아예 달라요. 이휘소 박사가 연구한 이론 입자물리학은 우주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가장 근본적인 벽돌, 그러니까 쿼크나 렙톤 같은 소립자를 탐구하는 순수 학문이에요. 그의 도구는 오직 연필과 종이,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파인만 다이어그램 같은 복잡한 수학 이론이었죠. 그렇군요. 반면에 핵무기 개발은 이건 철저한 응용공학의 영역입니다.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추출 같은 화학공학, 그리고 고성능 폭약을 터뜨려서 핵물질을 순식간에 뭉치게 하는 그런 폭발공학이 핵심이거든요. 필요한 장비도 전혀 다르겠네요. 물론이죠. 입자 가속기가 아니라 거대한 원자로랑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한쪽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묻는 거의 철학에 가깝고 다른 한쪽은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기술공학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가 핵폭탄 설계자가 아니었다면 그가 얻었던 그 세계적인 명성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자료에 보니까 재규격화의 마술사, 참쿼크 탐색의 길잡이 같은 아주 멋진 별명들이 있던데요. 바로 그 별명들이 그의 진짜 업적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재규격화의 마술사라는 별명부터 볼까요? 네, 그게 뭔가요? 1970년대 초에 입자물리학계가 게이지 이론이라는 엄청난 이론을 얻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계산만 하면 답이 자꾸 무한대로 나와버리는 심각한 수학적 모순에 부딪힌 거죠. 이론이 거의 붕괴될 위기였군요. 맞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한 천재대학원생이 이 문제를 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전 세계 석학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암호문 같았네요.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때 이휘소 박사가 등장한 거죠. 그 복잡하고 난해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체계적인 형태로 완성시킨 겁니다. 혼란스러운 원석을 완벽한 보석으로 깎아낸 거군요. 네, 이 작업 덕분에 게이지 이론이 현대물리학의 근간인 표준 모형의 심장이 될 수 있었고요. 훗날 여러 노벨상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그가 없었다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와, 다른 사람의 위대한 아이디어를 모두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줬다. 그럼 참코크 탐색의 길잡이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더 극적이에요. 말 그대로 보물지도를 그려준 역학이었거든요. 1974년에 그가 Search for Charm, 우리말로 참을 찾아서
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참을 찾아서. 네, 당시에 이론적으로만 예측되던 새로운 입자, 참 쿼크가 있었는데 이걸 찾으려고 전 세계 실험물리학자들이 정말 애를 먹고 있었죠. 근데 이 논문이 그들에게 어디를,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파야 보물이 나온다고 아주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웠죠. 그 논문이 발표된 직후 1974년 11월에 미국의 두 연구팀이 동시에 그 입자를 발견해내요. 와, 물리학계는 이 사건을 11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론 물리학자가 실험의 방향을 이렇게나 명확하고 성공적으로 제시한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이 업적만으로도 그는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위대한 학자였던 거죠. 정말 대단한 업적이네요. 이론으로 실험의 지도를 그렸다니.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순수 학문에 매진했던 분이 어쩌다가 조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자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신화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음모론이 자라난 토양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어떤 배경이었죠? 자료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그 절박했던 안보 상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에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1975년에 동맹국이었던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온 국민이 TV로 봤잖아요. 아, 그 충격이 엄청났죠. 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게다가 새로 들어선 카터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을 계속 압박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였군요. 스스로를 지킬 절대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거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실제로 독자핵 무장 계획, 일명 890 계획을 가동했어요. 네. 자료를 보면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고 했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는 백곰이라는 코드명으로 미사일 개발이랑 고폭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형 핵폭탄의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프랑스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결국 좌절됩니다. 소설에서처럼 박정희 정권이 그에게 비밀리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역사적인 기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휘서 박사는 유신 독재에 매우 비판적인 반독재 민주주의자였어요.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우리가 가진 애국자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1974년에 서울대 착원 사업 때문에 잠시 귀국했을 때 독재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뜯어말려서 겨우 입국했죠. 이런 분이 독재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협력했을 가능성은 글쎄요, 매우 낮다고 봐야죠. 더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1990년대에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에서 나오는데요. 당시 CIA가 한국의 핵개발 동향을 정말 면밀히 감시하면서 핵심 인물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리스트에.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 이름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이휘소 박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미국 정보기관에게 그는 감시해야 할 한국의 핵개발 협력자가 아니라 페르미 연구소의 이론물리학 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자국의 과학계를 이끄는 리더이자 보호해야 할 미국 시민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그날 1977년 2월 16일 사고 당일로 가보죠. 음모론은 이 사고를 교묘하게 조작된 암살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 기록된 일리노이주 경찰의 공식 보고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물리적 역학이랑 현장 증거들을 통해서 사고를 재구성해 보면 암살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고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요. 네. 이휘소 박사가 운전하던 차가 시속 약 88km로 정속 주행 중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20톤급 대형 트레일러의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블로우아웃 현상이죠. 네. 경찰 보고서만 보면 명백한 사고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우연을 의심하는 것 아닐까요? 하필 그 순간에 반대편 트럭 타이어가 터져서 정확히 그의 차를 덮친다는 게 너무 영화 같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 영화 같은 우연이라는 점이 오히려 암살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그건 왜죠? 타이어가 터진 후에 트럭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노면 상태, 운전자의 미세한 핸들 조작, 짐의 쏠림,
이런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카오스 시스템과 같아요. 암살을 계획하는 조직이 성공률을 1%도 담보할 수 없는 이렇게 불확실한 방법을 쓸 리가 없죠. 아, 확실한 통제가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태풍 부는 날 옥상에서 나뭇잎 하나 떨어뜨려서 지상의 특정 인물을 맞추려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트럭 운전사가 특수훈련을 받은 공작원이었다.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핵 설계도가 담긴 마이크로필름이 사라졌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도요. 그 부분들도 자료는 명확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트럭 운전사 존 루이스는 사고 후에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어요. 기계적 결함 외에 운전자 과실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후에 평생을 평범한 트럭 기사로 살았습니다. 자살 특공대원이나 매수된 요원의 행동 패턴과는 거리가 멀죠.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에서 조수석에 탔던 부인과 뒷좌석의 자녀들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어요. 만약 이게 고도로 계획된 암살이었다면 이렇게 어설픈 결과가 나왔을까요? 암살자들은 보통 목격자, 특히 가족을 남겨두지 않거든요. 설계도 이야기는요? 그건 순수한 영화적 상상일 뿐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유품은 학회 발표 자료랑 가족 여행용 짐이 전부였고요. 다리뼈 속에 마이크로필름을 숨긴다는 설정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핵무기 기술은 트럭 수십 대 분량의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마이크로필름 몇 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종합해보면 천재 과학자가 독재 정권과 무관하게 연구에 매진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게 팩트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평범한 비극이 어떻게 전 국민이 믿는 거대한 영웅서사, 순교신화가 됐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1993년에 출간된 한 권의 소설을 결정적인 계기로 꼽습니다. 아, 바로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77년의 사고는 이 소설을 통해 16년 만에 조국을 위한 순국이자 미제국주의에 의한 암살로 화려하게 재탄생한 거죠. 저도 기억이 나요. 93년이면 제가 학생이었는데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그 책은 거의 역사 교과서처럼 읽혔습니다. 소설인 걸 알면서도 다들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이 소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지적하는데요. 첫째, 87년 민주화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 같은 게 부상하면서 사회 전반에 반미 정서가 확산되던 시기였고요. 네. 둘째가 그 해인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주권론이 엄청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아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한 번에 높여줄 미국조차 두려워하는 천재 영웅소사에 대한 대중적 갈증이 폭발 직전이었던 거죠. 반미 감정, 핵주권론, 영웅에 대한 갈망.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린 거군요.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섞은 팩션의 힘이 정말 무섭네요.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고통이 무척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이용후가 이휘소 박사를 모델로 했다는 게 알려지자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부인 신만청 여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남편은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진실탐구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비밀 공작원으로 묘사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아, 결국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소설이 허구임을 명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대중의 머릿속에는 이휘소 이꼴 핵개발 영웅 이꼴 암살이라는 강력한 공식이 깊게 각인된 후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이휘소 박사를 둘러싼 신화의 조각들을 하나씩 해체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모론의 핵심 주장들과 자료가 제시하는 팩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화는 그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리학자였고 박정희의 핵개발을 도운 애국자였으며 이 때문에 CIA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료가 보여주는 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핵무기와 무관하게 우주의 근본을 탐구한 이론 입자 물리학자였고 독재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민주주의자였으며 타이어 파열이라는 불운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휘소 박사가 품었던 애국심은 핵폭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군사적 민족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진정으로 한국에 기여하고 싶었던 건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만들어서 인류 지성사에 기여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과학적 애국이었습니다.
음모론은 그의 숭고했던 꿈을 오히려 왜곡하고 격화시킨 셈이죠. 자료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휘소라는 위대한 과학자를 기리는 진정한 방법은 그가 만들지도 않은 핵폭탄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그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우주의 근본 원리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 사회가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는 방식이 어쩌면 그 사회의 현재 수준과 숨겨진 욕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휘소 박사의 신화가 아닌 진정한 유산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